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강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것이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장애인 복지의 관점에 또한 접근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지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장애인 복지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변화되어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장애인 복지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지금까지 왔을까요? 우선 개인적인 관점이냐 사회적인 관점이냐를 봤을 때 개별적인 접근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이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어떤 신체에 발생했던 어떤 손상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시키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지는데 초점이 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누가? 개인? 누가? 당사자가? 누가? 그 개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러한 개별적인 변화에는 누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냐면 전문가의 역할들이 그동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인 어떠한 변화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치료되어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맞아요. 전문 의사들에게 찾았다라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우리가 1980년대 장애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그래요. 손상.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능력장애가 발생하고, 그죠? 능력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당연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겠어요? 사회적인 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앞부분을 바꿔야 뒤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죠. 왜? 우리가 그동안 장애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손상이라는 것을 가장 사회적으로 분리된 이 문제의 원인의 가장 앞부분인 손상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맞아요. 의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시키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활의 주체에서 누가 빠져요? 당사자는 빠지고 의료진들이 의견과 그들의 뭐예요? 시술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장애의 발생이 누구의 탓이었죠? 탓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과연 개인적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맞죠? 우리도 운전하고 가다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피해자이면서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잘 지키면서 운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애가 됐어요.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나요? 그동안 왜 개별적인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었냐면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뒀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개인에게 뒀다 그러고 개인의 문제였다 그러면 그래요. 개인의 의지가 좀 더 말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회에서 장애의 발생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고난이에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산재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인간인걸요. 로봇가 아닌걸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개인에게 뒀고, 실제 장애 발생은 현대 사회로 올수록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개별적인 관점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어때요? 주류 사회의 관점에서 만들어내서 결국은 누가? 장애인 당사자는 부정적인 관념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손상의 원인은 누구?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이러한 관점을 개별적 관점에 의한 장애인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들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돼요? 예, 장애인의 권리 확보에 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정책의 초점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개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초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손상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사회적 분리를 직면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상이 사회적인 억압의 당연한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어떠한 비합리적인 어떠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자기가 결정하고 또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관점이요, 사회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사람을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전부 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잖아요. 외모의 문제, 신체의 문제, 성격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아무도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생겨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난 심리적으로 낮은 자존감이라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다 그러면 아무도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독 우리는 그 중에서도 누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좀 더 심했냐 하면 외형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좀 더 매몰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그러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동등하게, 대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얘기했지만 19세기 전후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사람들의 가치가 더 높아졌죠? 그래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뭔가 순발력이 있고 속도가 남들보다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인센티브라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들의 경제적인 축적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반면에 속도가 느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어떻게 돼요? 가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냐면 노동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노동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어때요?
자책감을, 죄책감을 느껴야 됐다라는 거죠. 장애인들은 열심히 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요? 그 누구도 손상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손상으로 인해서 능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지금과 같이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들에게도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들을 매몰차게 외면했다라는 거죠. 환경의 변화는 어때요?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일하라고 강요했고, 일하지 못하면 죄인처럼 취급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장애인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살아야 했고, 사회와 가족에게 어때요? 상당한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장애가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배척되고 낙인받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비정상인이라는 단어로 그들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배제되고 축출되어 왔다라는 거죠. 자, 장애 하나로 인해서 갑자기 사회로부터 배척되어지는 사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입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안전하게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어요. 왜?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문제면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60km로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했다 해도 내 산재가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더 높이 건물을 올리려고 하고,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도 누군가에게로 뭐예요?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계적으로 이러한 장애, 간단하게 보면 개인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관점을 조금 다양한 요인별로 좀 쪼개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의료적인 관점이 있겠죠. 의료적인 재활. 이 재활의 관점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교재마다. 그죠? 의료적인 재활, 사회적인 재활, 심리적인 재활, 직업적인 재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적인 재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다양하게 설명되어지는 가장 앞부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의료적인 재활이 있어요. 왜요? 장애인 복지의 가장 첫 재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의료적인 재활에서 시작을 했죠. 의료적인 재활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이 중간에서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CIDH의 개념에 의하면 이 개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방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방향적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상이 발생하면, 질병이든 산재든 사고든 손상이 발생하면 그들에게 직면되어지는 사회적인 분리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질병을 치료하고 산재와 사고로 인한 그런 외형적인 장애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나요? 물론 당연해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변화와 차이를 본다 그러면, 과거는 그것만, 의료적인 의료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면서 끝이 아니라 의료 재활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입으면 가장 먼저 의료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겠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받았는데 가서 의료적인 재활 이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해보세요. 물론 같이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앞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적인 재활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 뭐냐면 과거는 의료적인 재활이 시작이면서 끝이었어요.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것과 연동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활이 발달된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재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연동해서 합니다. 자, 미리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의료적인 재활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의료적인 재활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분의 심리적인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나요? 장애인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었어요.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요, 우리 인간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조금 빠른 장애 유형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 장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애가 발생해서 그 책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심리적인 재활을 통해서 충분히 자존감을 끌어올리면 이들은 일반적인 삶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7년 이내에 그들이 심리적인 재활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낮은 자존감으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의료 재활을 하면서 같이 심리 재활을 하고요. 심리 재활을 잘하면 뭐 해? 사회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만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의 주도적인 삶은 보장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적인 재활을 시작할 때요, 심리적인 재활가요, 그리고 그 심리적인 재활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죠. 당신이 장애가 있지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 다음에요, 그 의료적인 재활이 마무리되면서요, 그 미래를 위해서 나머지 재활들을 해요. 교육 재활이라든지 치료 재활이라든지 심리 재활이라든지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요. 의료 재활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나머지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패러다임이죠. 그러나 우선 순서 들어볼게요. 의료. 자, 장애인을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환자.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딱 환자로 딱 정의되어져 있죠. 지금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환자로 정의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해도 전문의들은 의리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왜? 의료적인 분야에서는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도 어때요? 환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의료적인 재활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료적인 관점에서의 최대한 목표는 뭐겠어요? 치료겠죠. 치료. 신체적 또는 기능적인 어떤 회복에 있겠죠. 이처럼 환자나 클라이언트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죠.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동조하는 것. 또 순응하고 동조했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에 지배받는 것. 그죠? 의료가 전부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의료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때요? 불의의 사고를 입었어요. 그리고 장애를 입었어요. 의료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치료는 된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겠죠. 그 장애를 말끔하게 회복시켜주지는 못할 거니까요. 자,
외형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내가 치료가 됐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 결국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 이후에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치료 중심과 이러한 시각에서 장애인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능과 문제의 회복이 장애의 모든 것의 회복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치료됐을 때 아까처럼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됐나요? 치료가 됐을 때, 치료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사회에서 나를 비장애인으로 봐줬나요? 내가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잘 따르고 순응해서 회복이 됐어요. 사회로 나왔어요. 사회가 나한테 직업을 줬나요?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 낙인감, 차별과 편견의 시선 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의료적인 관점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료적인 재활에 의해서 심리적인 재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장애로 인한 문제는 단순하게 뭐였어요? 장애 그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입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그 좌절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아세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상담이 전공은 아니라서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아, 원초와 초자. 아니야. 자아, 초자, 원초와 이거는 성격의 세 가지죠. 성격.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신이죠. 정신세계. 정신 분석, 정신을 분석했잖아요. 정신을 어떻게 분석했어요?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세계. 그 정신에는 뭐가 있어?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전의식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뭐가? 무의식,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무의식이 우리의 정신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의식은 우리가 어떠한 촉발,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서도 다시 튀어나올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 까먹었어. 그런데 우연찮게 길거리를 가다가 그 친구와 같이 갔던 어떤 분식집 옆을 지나간 거죠. 그랬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과거의 그 스토리가 다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무의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의식에 더 가까운 거죠.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전의식이죠. 무의식은 아무리 나를 뒤집고 엎고 꼬집어도 튀어나올 수 없는 게 무의식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무의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꿈의 해석. 꿈은 너의 무의식을 반영해준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너의 무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그 무의식을 알기 위한 꿈의 해석 또는 자유현상이 치료기법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되게 중요시되게 돼요? 전문가의 역할, 즉 프로이드 자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또 어때요? 누가 빠져요? 의료적인 관점과 같이 본인의 역할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요, 계속 상담가의 패러다임들이 바뀌면서 스토리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동심리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동심리학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동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애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동기.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장애인 복지 분야에 도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동기. 그래서 이제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제기됐던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왜 장애인의 심리적인 재활 동기가 전문가가 제시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누가 빠졌어요? 네, 나의 심리적인 재활 동기는 사라지고 의료적인 어떤 재활 동기 자체가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빠졌어? 재활에 대한 동기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다 빠졌죠. 이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심리재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주의. 여러분들 기능주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톱니바퀴를 얘기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는 뭐예요?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서 얘가 잘 돌아가면 얘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날 하나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적절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톱니바퀴로서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기능주의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 제대로 된 기능과 또 그 기능에서 벗어나서 문제 상황,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일반적으로 기능주의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으면 사회는 어떻게 된다? 잘 돌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가면 작은 톱니바퀴도 알아서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톱니바퀴가 하나가 날이 나가거나 축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하지 못한다. 작동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톱니바퀴는 자기의 고유한 뭐가 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장애인에 관한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설명하기에 따라 다양한데요. 그 사람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돌아가면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도 같이 그 장애인과 같이 돌아간다. 아니, 일반 사람들, 사회도 이 장애를 입기 전에 그 당사자와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언가 문제로 발생해서 날이 하나가 사라졌어요.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으로 인해서 사회는 기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사람이 갖는 순간 이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기능,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을 이제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능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면제예요. 책임도 면제되고 삶도 면제되는, 즉 배제되어지는 것이 기능주의에 의한 뭐예요? 역할이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분들은 이제 손상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이라는 그러한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남들을 의존하는 것이 또다시 주어진 그들의 뭐예요? 기능이다,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지속한 손상된 역할은 결국은 나태하게 만들고, 기능주의에서는 나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낸 계층 속에서 가장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능주의 역할에서는 이 장애인이 뭐예요? 과거 기능주의 역할에서는 장애인이 발생하면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이 주어지는데 그 기능은 뭐예요? 네, 환자로서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가볼까요? 심리사회적인 관점으로 가볼게요. 자, 심리사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활에서, 장애인 복지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존에 설명되어졌던 그러한 환경 안에서 정말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장애인 복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자존감에서 올라와야죠. 그렇죠? 나만 문제 있냐? 너도 문제 있지.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니? 라고 같이 물어보면서 나는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와야죠. 그렇죠?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몇 가지의 문제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도 몇 가지의 고민과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끌어올리고 낮은 자존감을 이제는 높은 자존감으로 변형시키고 내면의 강한 동기와 의지를 갖고 이제 어떻게 도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도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뒤따라줘야 되겠어요? 사회적인 관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여건이 갖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존감으로 올라와도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계속 문제를 갖고 있는 병자의 역할을 왜 안 하지라고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나의 높은 자존감도 한계에 직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높은 자존감과 사회, 환경의 변화, 이것이 적절하게 수반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네, 개인적인 문제, 결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제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엇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 외부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들의 높은 자존감에 의해서 형성된, 높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누가, 사회가, 제도, 정책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는 언제? 1980년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법을 통해서 뭐예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금씩 노력하고 변화시키고 노력하고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만 얘기하고 이번 시간 좀 길게 갔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인 참여와 통합에 분명 장애인 당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 또 의지,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지금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뭐겠어요? 환경의 변화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어도 아직 환경이 그 의지를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그러한 의지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그죠? 심리 사회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장애인 복지는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고 장애가 있든 없든 더불어서 공존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